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서입니다. 오늘은 인생책 소개 영상 2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아주 할 이야기가 많을 예정이라 굉장히 각오를 하고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상 1탄, 인생책 소개 영상 1탄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인생책 영상 1탄에서 언급을 했듯 제가 장르 문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오늘도 약간 그런 소설들이 꽤 있을 예정이고, 이제 비문학 에세이도 있고 어린이 문학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인생 책으로 꼽는 책들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시청을 계속 하시길 바라며, 그러면 더 이상의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발터베르스의 잃어버린 은띠를 찾아서입니다. 벽돌책이고요. 아주 두꺼운 책이고, 원래 루모와 어둠 속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다가 개정이 되면서 잃어버린 은띠를 찾아서로 이름이 바뀌어 나왔습니다. 제가 인생책 소개 영상,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꿈꾸는 책들의 도시와 같은 작가이고, 제가 그 책을 너무 인상 깊고 재밌게 읽고 나서 이 책까지 구매를 하고 읽게 되었는데요. 꿈꾸는 책들의 도시 같은 경우 모험 이야기를 빙자한 예술 예찬이었다면 이 책은 아주 정통 모험입니다. 그 영웅이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가까지 이렇게 그 일대기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 권선징악이 굉장히 명확하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직선적인 영웅 이야기 같은데 아니요. 또 이 정석 영웅 이야기, 이 권선징악 이야기 속에 이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복잡하고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들도 되게 좋습니다. 이 판타지 세계관에. 그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 같은 세계관입니다. 같은 그 차모니아 대륙에서 펼쳐지는 모험이고요. 일단 아주 극초반 줄거리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의 주인공 루모는 볼퍼팅어 종족입니다. 이제 볼퍼팅어는 강아지 종족인데 이제 뿔이 달려있고 이족보행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주 전투를 잘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차모니아 대륙에서는 볼퍼팅어를 이렇게 경호원으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이 세계관 내에서 굉장히 전투력이 높은 종족입니다. 근데 아직 애기 루모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난쟁이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냥 유유자적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루모가 어느 날 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 나고 이빨이 나고, 그 다음에 이족보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은띠를 보게 됩니다. 은띠라는 게 어떤 고유명사나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빛 띠예요. 실버 띠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 은색 띠에 엄청 강하게 이끌려요. 이 모든 걸 하루에 겪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루에 또 무엇을 겪냐면, 이 루머가 난쟁이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쟁이들이 그 사는 집에 가서 나 이제 이족보행을 하게 됐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제 그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외눈박이 거인들이 막 그 난쟁이들을 자루에 담고 있어요. 근데 루머는 그게 아직 뭔지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막 소리를 냈다가 같이 잡혀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외눈박이 괴물들이 이 차모니아 대륙에서 엄청 악명이 높은 잔인한 종족들인 거예요. 그 다른 생물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잡아먹는 진짜 잔인한 종족이었는데, 루모랑 이 난쟁이들이 다 함께 그 거인의 식료품 창고 같은 데 갇힙니다. 이 외눈박이 거인들이 악마바위라고 움직이는 섬 같은 데 살면서 거기에 그 잡아온 생물들을 이제 먹으려고 거기다가 가둬놓는데, 루모가 거기에 난쟁이들과 함께 갇히고 이제 난쟁이들 잡아먹히고 그러는 와중에 일단 루모는 좀 당장 잡아먹히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굴 같은 그 식료품 창고에 살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잡혀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아니죠. 또 다른 캐릭터를 만나는데, 얘는 이제 폴초탄 스마이크라고 상어 구더기예요. 상어와 구더기가 합쳐진 또 이 세계관 안의 종족인데, 이제 이 상어 구더기 스마이크가 루모한테 말도 가르쳐주고 이 차모니아 대륙에서 일어나는 어드벤처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듣다가 이제 루모는 점점 말도 배우고 성장을 하고, 결국 이제
루머가 볼퍼팅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전투 종족인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점점 얘가 이제 그걸 깨우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악마 바위 외눈박이 거인들을 다 무찌르고 탈출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게 아주 극초반이고요. 본격 모험은 이 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초반 줄거리를 듣고 좀 구미가 당기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고 좋아하는 문장도 참 많은 책입니다. 이 외눈박이 거인 동네를 탈출한 다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인데 이거 사실 직접 읽어보는 게 가장 최상의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요약해 드리는 것보다는. 근데 하여간 이 스마이크랑 루머가 같이 탈출을 해서 스마이크는 자기 갈 길 가고 루머는 그 초반에 나왔던 그 은빛 띠를 쫓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디까지 스포일 해드릴까요? 루머가 이제 다른 볼퍼팅어들도 만나고 이제 은빛 띠의 정체도 알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엄청난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권선 진학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또 심한 악당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악당이 나오고 또 그 악당의 왕국에 이제 쳐들어가서 루머가 모험을 벌이게 되는데 그 왕국 쪽까지 극쪽까지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제가 꿈꾸는 책들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은 이름만 언급을 해도 너무 스포일러인 존재여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리베젤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리베젤이 엄청 명대사를 날려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종류의 것이어가지고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그런 명대사여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독특한 세계관에 완전 푹 빠져서 막 정신없이 읽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막 읽었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안 읽힐 것 같은 그런 문체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모험마다 중간에 들어가는 수다들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고 장치들도 되게 많고 막 이게 진행되는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직진하듯이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맞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관도 너무 흥미롭고 좋았고 꿈꾸는 책들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인인 공룡이 예술가인 공룡이 잔인한 세계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그 예술을 지켜내는 데서 오는 그런 재미가 있다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영웅담. 이렇게 영웅이 탄생하는구나 하는 그 정통 스토리여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우직한 스토리에서 오는 감동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꿈꾸는 책들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랄까요 주인공이 막 우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루머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사랑을 위해 우정을 위해 그리고 이 선을 위해 이 악과 맞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대 왕국과 맞서는 그 웅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아주 추천하는 책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이야기하면 너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의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의 소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은띠를 찾아서의 소개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다가 이 책은 진짜 꼭 영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취향에만 맞으면. 영업을 하고 싶어서 그 재밌는 설정을 딱 두 가지를 조금 맛보기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말하는 단검이 나와요. 루머가 이제 그 여행을 떠나고 그 진정한 전투 종족의 길에 들게 되면서 검을 이제 사게 되는데 이 말하는 단검이 이름이 그린촐트입니다. 이 그린촐트가 마치 자기가 엄청난 명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루머가 자기를 사게 만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검은 그렇게 대단한 검이 아닙니다. 그냥 치즈 자르는 칼이라고 다른 등장인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칼을 사게 만드는데 여기서 사실
그린촐트만 이 검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사자 이빨이라는 다른 어떤 자도 이 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그린촐트랑 사자 이빨이 한 단검 안에 이렇게 공존하게 된 계기가 너무 재밌고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설정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포일러를 피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최대한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설정은 루모가 일단 한 번은 숲에 가서 모험을 합니다. 숲에 가서 모험을 해서 어떤 나무랑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루머가 그로부터 한참 나중에 지하 세계로 갈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같은 나무가 뿌리가 그 지하 세계까지 닿아 있어서 그 나무랑 같이 그 똑같은 나무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이 설정이 너무 천재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루모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험이 너무 생경하고 너무 무섭고 막 떨리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그 알던 애가 그 뿌리를 통해서 말을 걸어주니까 그게 너무 반갑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독자 입장에서 같이 루모랑 여행을 하다가 그 모험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 나무가 그 뿌리로 말을 거는 장면이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안심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진짜 이 작가가 천재 같았습니다. 이상 이제 덕후의 영업이었고요. 너무 진짜 재밌는 책이니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게 밀리의 서재에도 있기 때문에 책을 사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정말 재밌는 저의 인생 책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매들린 밀러 작가님의 키르케입니다. 이것은 아까에 비하면 약간 세미 벽돌책 정도고 그렇게까지 두껍진 않네요. 이게 원래 겉표지가 되게 예쁜데 저는 뭐 어떤 책이든 간에 책을 사자마자 바로 겉표지를 다 뜯어서 버리거든요. 그게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읽을 때. 그래서 이 책도 겉표지는 버렸고 이렇게 속표지만 남아있습니다. 네. 자, 이 책의 주인공은 키르케입니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바로 그 키르케인데요. 제가 앞서 그 SF 소설 소개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는 이런 신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변신 이야기와 오디세이아를 그 천병희 역자님 번역본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변신 이야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디세이아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오디세이아에서 키르케가 무슨 역할입니까? 그냥 장애물이죠.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나고 집으로 귀향하기까지의 10년을 담은 그런 모험이고, 이 귀향이 목표인 책에서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지연시키는, 그걸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 마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마녀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 키르케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매들린 밀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전작을 아직 안 읽어봤어요. 빨리 읽어봐야 되는데. 전작은 이제 아킬레우스의 노래를 쓰셨는데,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으로 선택하기에 참 적절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유명한 인물이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 근데 키르케는 진짜 그냥 지나가는 마녀입니다. 그냥 별로 비중이 없는 인물인데, 이제 그 여성 ним프 마녀를 주인공으로 써서 이 서사시를 완성해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너무 좋고 너무 멋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잃어버린 은띠를 찾아서 같은 경우에도 정통 영웅 서사이긴 하지만, 이제 그 정통 영웅 서사를 정말 잘 쓴 걸 읽었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통적인 영웅 서사를 되게 전복시키는 거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참 남성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세계관에 ним프나 뭐 인간 여자로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 호상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진짜 혀깨 물고 죽는 게 제일 그냥 편한 길일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혀깨 물고 죽을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삶을 잘 살아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태어난 이상 우리 삶을 잘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혀깨 물고 죽을 순 없죠. 나한테 너무너무 불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이지만, 이제 퀴르케도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제 ним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태양신인데, 태양신 헬리오스인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일단 이 세계관에서 ним프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참으로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데, 키르케는 이제 전혀 비범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지만 저는 키르케가 비범하다고 느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그 오디세이아만 읽었을 때는 몰랐다가. 근데 그 지점을 작가님이 참 잘 짚어내셨고요. 이 험난하고 말도 안 되는 세계관에서 마녀로서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범한 일인지를 이 매들린 밀러 작가님이 한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그게 너무 좋았고, 초반 줄거리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일단 키르케가 그 아버지의 신전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키르케가 그 아버지의 신전에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초창기 되게 애기일 때, 프로메테우스를 한번 만납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그 바위에 묶여서 독수리한테 간을 뜯어먹히는 그 굴레에 갇히기 전에, 이제, 신들이 잠깐 얘를 임시로 이렇게 잡아놓나? 아무튼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매질을 하고 묶어놔요. 그 프로메테우스를. 근데 키르케가 아버지 몰래, 다른 신들 몰래 프로메테우스에게 넥타를 갖다 줍니다. 넥타를 가져다 주고 이제 잠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이 참 키르케에게도 길게 남고 저에게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키르케가 보통이 아닌 그 비범한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르케는 고작 ним프일 뿐이에요. 이게 신들한테 감히 거역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들키면은 죽음 그 이상의 형벌이 기다릴 수 있지만, 키르케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넥타를 가져다 줍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 책에서의 주인공인 키르케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오프닝 시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의 만남은. 그리고 나서 이제 키르케의 정말 숨막히는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아버지 신전에서의 삶이요. 이제 키르케는 여전히 무시당하는 ним프고, ним프들 사이에서도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참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신선에서, 그 아버지의 신전에서 정말 피말라가면서 살면서 키르케는 점점 자기한테 이상한 능력이 있다는 거를 깨닫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있다는 걸 본인이 안 다음에도 정말 수많은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제가 아직 다 열거하지 않은 그 많은 사건들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남동생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누나는 파르마키스, 야, 마녀라는 뜻입니다. 키르케는 평범한 ним프가 아니라 마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이 밝혀지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화를 크게 샀고, 아버지의 생각이 틀렸어요 라고 이제 고작 ним프 주제에 그런 말까지 해버리고 분노를 많이 샀고, 다른 신들의 분노도 샀고 했기 때문에 이제 키르케는 한 섬의 유배가 됩니다. 그렇게 키르케가 유배를 당하고 나서 본격적인 마녀로서의 그런 서사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 유배된 초창기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키르케가 이제 갓 자기 능력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떤 약초를 이런 약초랑 섞으면은 어떨까? 막 이 약초랑 뭐 어떤 마법을 부려보면 어떨까? 하면서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그 묘사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왜 해리포터 같은 거 읽을 때도 마법약 수업 같은 거 같은 부분 읽으면 같이 그 수업 듣는 것 같고 막 그거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키르케가 그 유배된 초창기에 막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게 되게 재미있고, 그 이전까지 너무나도 많은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배된 섬에서 오히려 막 동물들을 부리고 하면서 그런 자기 능력을 깨우치는 게 되게 드디어 좀 희열이 없고, 그 수많은 고구마 끝에 약간의 사이다가 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직도 고구마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아는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이제 키르케 동생이 그 미노스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노타우루스를 출산하는 그 현장에 키르케가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미친 그 망한 사랑이 나옵니다. 제가 진짜 이 소설은 이제 연애 소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름을 얘기할까요? 다이달로스가 나오는데 키르케랑 약간의 로맨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정말 설레요. 그리고 이 불멸하는 키르케와 필멸자인 다이달로스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참 슬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저는 대놓고 로맨스인 소설 안 읽는데 이 책에서 로맨스 참 잘 쓰시더라고요. 로맨스 맛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오디세우스도 도착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줄거리 설명보다 저의 감상을 좀 더 강조하는 책 리뷰 영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오디세이아라는 영웅 서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단순히 배제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성가신 악역 그런 장애물로 나왔었죠. 근데 그런 여성이 자기의 목소리를 갖고 한 장편 소설을 이끌어 나간 것의 가치가 참 크고요. 저는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어떤 소설가로서 단련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 저도 이제 도전하는 위치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이런 기존 서사, 기존 주인공들의 세계에서 단역일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결국 목소리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인데, 이 책은 너무너무너무 뛰어나게 그거를 해내서 제가 질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키르케가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2번 정도 크게 거역을 해요. 그 첫 번째 말했던 아버지 생각이 틀렸어요. 이거랑 책의 말미에서 아주 엄청난 반항을 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거역하는 여성의 서사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마녀의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녀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저는 이 매들린 밀러 작가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를 다루고 싶었다. 이 최초의 마녀를 다루고 싶었다 하는 지점도 참 좋았고 신들을 아주 신랄하게 까고 그 추악함을 까디집어서 드러내는데 그것도 아주 후련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참 좋아하고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는 현대에서 수업을 한다면 그런 거죠. 이 신화에서 무엇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가, 현대에서는. 이 신들의 추악함.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화 속 인물들을 비판하는 수업을 들으면서도 제가 어딘가 답답하고 좀, 이렇게, 이 신화를 이렇게 매번 읽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를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는가 하면서 답답했던 지점이 있는데 그걸 이 책이 되게 시원하게 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 이 책을 제가 2024년이니까 올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읽은 인생 책인데 그래서 아직 제가 아킬레우스의 노래를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무척 기대가 되고 전작도 읽어보고 싶고 앞으로 나올 작품들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본이 없이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하진 못하는 느낌인데 이게 좀 더 날것의 감정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이 책 소개 때 좀 드러나는 것 같지만 하여간 저는 이 책을 정말 강력히 추천을 하고 모든 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5시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직 3권이 남아있네요. 다음 책을 소개를 하자면 바로 캐시 박홍 작가님의 마이너 필링즈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작가가 자기 경험을 고백하면서 이어나가는 그런 에세이인데요. 보통 자기 경험을 고백하면서 말하는 에세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류의 책보다 훨씬 정치적입니다. 훨씬 치밀한 책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샀을 때 되게 비슷한 시기에 H마트에서 울다를 같이 사서 읽었었는데 두 책 다 너무 좋게 잘 읽었지만 이 책을 좀 더 선호했던 이유가 H마트에서 울다는 정말 그 개인의 그 경험에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그 개인의 경험을 읽는 느낌이었다면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바깥에 있는 어떤 사회, 문화, 정치적인 관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그걸 공격하고 전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좀 보이는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작가의 경험을 아주 깊게 들어가면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작가분이 시를 전공했어요. 근데 그 시를 전공하면서 겪었던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은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대학생 때 친했던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웬만한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드라마틱해요. 이게 실화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장난이 아닌 친구들이고
그러면서도 이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솔직히 쓴 게 되게 재밌고 시트콤 같기도 한데 되게 R 등급인 시트콤 느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차학경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동기에게서 추천을 받았었고 그 동기가 차학경 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 블로그에 올려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그 차학경 님의 이야기가 나온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무튼 제가 지금 잠깐 요약을 했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냥 자기 고백적, 자기 성찰적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많이 결합돼 있고 굉장히 레이어가 많습니다. 레이어가 많다 함은 이제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의 경험들, 그 참 뭐라 말하기 수식어를 붙이기가 참 어려운 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추천하는 책인데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유학을 한 게 태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잠깐 2년 동안 유학을 했었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인종적인 소수자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그러니까 작가와 같은 점이 딱히 없단 말이죠. 여성이라는 점 빼고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저의 그냥 냅다 얘기를 해버리자면은 저는 싱글맘의 딸입니다. 이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해서 혼자 저를 키우셨고, 거기서 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차별을 꽤 많이 겪고 자랐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함은 이 작가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것과 저희 엄마가 한국에서 싱글맘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 마이너 필링스에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비백인이 겪는 저주는 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바빠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말은 미처 해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비백인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인인데 한국에 사니까. 근데 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바빠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말을 미처 해보지도 못한다는 것이 제가 예술을 할 때 느끼는 감정과 되게 비슷했거든요. 저는 소설을 쓸 때도 자전적인 인물을 꽤 여러 번 써보는 편이고 다큐멘터리는 아예 제 얘기를 하거나 비유적으로 제 얘기를 하는 작업을 꽤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 어려운 점 그리고 되게 사소한 것 취급받는 나의 감정들 사소한 것 취급받는 나이가 겪은 차별들 그런 면에 있어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케이스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살면서 정상이 아니라는 것 취급받는 요소가 하나씩은 다들 있을 거예요. 다들 그걸 갖고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특성 하나씩을 다들 갖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저의 것과 또 완전히 다른 것이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게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작가 본인의 상황에만 한정 지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게끔 되게 글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백적 에세이라고 하면은 그 어쩌라고 쉽게 그냥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늘어놓으면서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저조차도 공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와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았고 제가 논픽션은 이제 영상으로서 논픽션을 하고 책은 제가 픽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논픽션으로 사실 적시로 이렇게 서술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되게 정치적인 글로 담을 수 있고 재밌는 글로 담을 수 있고 유쾌하면서도 또 슬픈 글로 담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글이 재밌고 아까 말했듯이 그 두 친구 나오는 부분은 거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책을 찾는 분들께도 추천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The Mysterious Meredith Society이고요. 그 책의 작가는 트렌튼 리 스튜어트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은 책이고요.
지금도 약간 그런 편안한 책, 그냥 쉬면서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는 이 책을 읽습니다. 이게 제가 원서로 읽는데, 번역한 제목은 베네딕트 비밀 클럽일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약간 지쳐서 말이 헛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막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근데 또 애들이 막 완벽하진 않아. 각자 뭔가 다 사연이 다 있어. 근데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가지고 어디 침투를 해서 어른들의 막 그런 나쁜 짓을 막 밝혀내. 이런 스토리라인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스토리라인이 있으면 되게 그 드라마든 영화든 책이든 되게 소비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취향이 왜 생겼나 하면은 이 책을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 너무 재미있고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 레이니가 있는데, 이 주인공은 이제 고아예요. 그런데 이제 신문 같은데, 뭐 이런 특출난 아이들을 찾습니다, 뭐 이런 공고가 나서 거길 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더니 스티키, 케이트, 그리고 콘스탄스, 이렇게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어떤 이상한 약간 영재 학교, 천재 학교 같은데 잠입을 해서 거기에서 비밀을 캐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스티키, 케이트, 그 주인공 레이니, 그리고 콘스탄스가 캐릭터들이 다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케이트가 그 만화경으로 위장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버켓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버켓을 뭐라 하죠? 양동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는 설정이고, 어렸을 때 약간 이걸 되게 따라하고 싶었고, 스티키도 딱 안경을 끼고 다니는 그런 애인데 되게 재미있고, 어, 되게 어렸을 때 항상 그 모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살았던 이유가 이 책이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 책의 초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 초반 줄거리이고요. 근데 이제 이 네 명이 그 학교에 잠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잠입을 하기 전에 그 시험을 합격을 해서 그 약간 덤블도어 같이 이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 미션을 내려주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 베네딕트인데, 이 못된 학교, 나쁜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장이 이 미스터 베네딕트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미스터 베네딕트 본인인가? 말이 안 됩니다. 미스터 베네딕트가 나와서 본인이 미스터 커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면 약간 이 책에 흥미가 생길 것 같아서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체스를 몰라요.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 책에서 체스가 꽤 중요한 어떤 키 아이템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체스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명언들을 지금 아직도 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지금의 삶에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고, 제가 지금 진짜 몇 시간 동안 촬영해서 약간 목소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3권까지 읽는데, 저는 3권까지는 읽는 것보다 1권이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고 되게 재밌어서 저는 1권만 읽어도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2권, 3권은 재밌긴 한데 1권만큼 재밌진 않아요. 그리고 참 좋은 점 또 한 가지. 이 주인공도 고하고 KT도 아버지가 없고 다들 이제 가정사들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그냥 그거를 막 대성화하면서 이 불쌍한 아이들 이러지 않고 이제 굉장히 캐주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제가 읽을 때 그 부분도 되게 내심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소년 어린이 소설 쓰고 싶습니다. 어른 소설도 쓰고 싶고 청소년 어린이 소설도 쓰고 싶은데, 항상 제가 조금 더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에 마음이 기우는 거는 어린 저에게 필요했던 작품을 저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정말 명작, 정말 웰메이드 어린이 소설들이 제 어린 시절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도 그렇고, 뭐 로알드 달에게도 그렇고, 요즘 에따 소개할 어떤 책에도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 이런 소설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른이 읽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분이시다 하면은 굳이 번역판 사지 않고 이 원서를 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정말 제가 너무 많이 읽어서 지금도 그냥 내용을 술술 읊을 수 있는데요.
바로 미하일 앤드의 모모입니다. 이제 워낙 명작이죠. 명작으로 유명한 책인데 이게 너무 낡아서 무슨 몇백 년 된 책같이 이 글씨 잉크까지 다 약간 색이 바랬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참 많이 읽은 책인데요. 줄거리를 마치 로그라인처럼 짧게 정리를 해본다면은 여기 원형 극장에 사는 모모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모모는 그냥 원형 극장에서 혼자 살고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마을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세상에 회색 신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회색 신사라는 놈들은 그 남의 시간을 뺏어서 시가렛을 만들어서 태워요.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회색 신사의 농간에 넘어가서 그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고 모모에게 소중한 기기와 배포 할아버지도 그 회색 신사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 모모 앞에 어떤 거북이가 나타나는데 그 거북이를 따라갔더니 어떤 모험들이 펼쳐지는데요. 거기까지가 이제 줄거리 설명이고요. 일단 저는 어떠한 장면이 되게 특징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모모가 바로 원형 극장에서 동네 애들이랑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배 타는 놀이를 해요. 이게 해적선인지 그냥 배인지 모르겠는데 이 원형 극장이 막 파도 치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인 것처럼 막 다 같이 그 놀이를 해요. 애들이랑 같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막 제가 그 태국 유학할 때 그 짐에 있는 농구대가 해적선인 척을 하고 막 놀이를 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엄마랑도 막 상상놀이 같은 거 해갖고 막 무인도에 표류했다 막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었을 때는 그냥 너무 재밌게 읽었고 지금 다시 와서 읽으면은 그냥 그때의 동심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의 사진을 직접 보는 것보다도 이 책을 읽는 것이 제 어릴 때 그 감정이 제일 잘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어릴 때도 재밌는 책이었고 지금도 참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시간이랑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도 저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저에게 초능력이 하나가 주어진다면 전 시간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고 싶을 정도로 제가 약간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무형의 무언가 중에 시간을 가장 저는 덩어리가 큰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뭐 어려운 어른 책보다도 그 소재를 참 탁월하게 쓴 것 같습니다. 모든 비유들이 너무 뛰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뛰어나다라는 어휘 말고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결국 제가 한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으니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이 현대 사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현대 사회 속의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거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 개정판은 아니지만 아마 리커버가 나왔을 텐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 자식이 있는 구독자님들은 자식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본인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처럼 그냥 20대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 초반 책들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 마지막 한 2권 정도는 약간 설명을 더 하고 싶은데 좀 에너지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전달이 되었으리라 믿고요.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들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으니 오늘의 이 영상을 보고 좀 구미가 당기는 책이 있다면 꼭 구매를 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북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정말 소중한 구독자분들, 소중한 반응들을 얻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요즘이고요.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께 얻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갑자기 상업적인 발언을 덧붙이자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보고 싶으신 책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아직 인생책이 좀 더 있으니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이 영상 아주 길 텐데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